야, 짐 싸서 나가.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제주도 갔다 올 동안 깔끔하게 빠져. 너 같은 게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식당 갈비탕 끓이던 며느리한테 남편이라는 인간이 흰 봉투 던지면서 짓거린 말입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요. 미경이 그년 명의로 다 해놨으니까 이혼시키면 빈손으로 내쫓으면 그만이야. 그년이 뭘 어쩌겠냐. 뒤에서 동네 친구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소름 끼치죠? 다음날 시댁 식구 셋이 칠순 여행 떠난 사이 현관 비밀번호는 벌써 바뀌어 있고 복도엔 제 짐가방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20년을 부엌대기로 부려먹어 놓고 이혼 통보를 이딴 식으로 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던 게 있어요. 그 잘난 식당 사업자 등록증에 박힌 이름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들이 평생 무시했던 그 며느리였다는 거. 가족카드 정지는 그냥 몸풀기였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종일 부재중 전화 213통 남기면서 빌빌대는 그 사이다 복수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50분 가락시장 경매장 바닥에는 얼음물이 흥건했죠. 저는 갈치 박스를 하나하나 들춰보며 살이 단단한 놈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자세였죠. 미경 사장님, 오늘 안색이 영 안 좋네. 생선가게 사장이 바카스 한 병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요. 우리 청송원 사장님 쓰러지면 가락시장도 쓰러져. 고마워요.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러네요. 저는 바카스 뚜껑을 비틀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늘 영업 끝나고 얘기 좀 하자. 딱 한 줄이었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을 살아도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일은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청송원 주방에 들어선 저는 평소처럼 갈비탕 육수를 큰 솥에 올렸습니다. 김치찜 양념을 버무리고 점심 예약 32명분 상차림을 혼자 손보고 있었죠. 카운터에는 남편이 골프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야, 다음 주 토요일 라운딩 그대로 가는 거지? 캐디는 내가 미리 말해놨어. 남편의 목소리가 홀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국자로 육수를 한번 휘저으며 못 들은 척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시어머니는 카운터 옆 의자에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주방에서 나왔죠. 이번 주 토요일은 가게 문 닫는다. 네. 가족 일정 있다.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손을 휘휘 저으며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청송원은 토요일에 문을 닫은 적이 없는 가게였습니다. 명절 당일에도 저녁 장사는 했던 가게였죠. 오후 3시 브레이크 타임, 저는 시장 골목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후배 하나가 들어왔어요. 중학교 후배인 김노무사였습니다. 언니. 후배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죠.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언니 청송원 사장님 맞죠? 사장님?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우리 사무실 단골거래처 사장이 그러던데요. 청송원 세금 계산서 매번 한미경 이름으로 발행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언니야. 후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왜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12년 전 시아버지가 신용불량으로 모든 게 묶였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랬죠. 미경아, 잠깐만 내 이름 좀 빌리자. 정리되면 바로 돌려놓을게. 그 잠깐이 12년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마감 청소를 끝내고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식탁 위에만 노란 전등이 켜져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봐. 남편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식탁 의자에 걸고 봉투 앞에 앉았어요. 열어봐. 남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가 2장 들어 있었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장. 미리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 1장. 저는 합의서의 제목 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위자료 면제, 짐 정리 후 퇴거. 딱 2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남편을 봤어요. 보면 모르나? 무슨 이유로? 이유는 뭐? 그냥 안 맞잖아. 우리. 남편이 다리를 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안 맞아? 20년 살고 이제 와서?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제주도 좀 다녀올 거야. 칠순 여행. 그 사이에 짐 정리해서 나가. 남편의 말투는 한가했죠. 마치 가게에서 손님에게 다음 분 들어오시라고 부르는 그 말투였습니다. 위자료도 없이? 가게는 어차피 엄마 거잖아. 너야 그냥 와서 밥만 한 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갈치를 골랐는데 그게 밥만 한 거였군요. 알았어. 저는 봉투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사람 좋게 가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벽 1시 저는 안방을 살피고 거실 서랍장 가장 아래 칸을 열었어요. 회계 노트 12건, 거래처 명함첩, 그리고 누렇게 변한 종이 1장. 12년 전 시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써준 메모였습니다. 본 식당의 실소유주는 오말수님을 확인함. 시아버지 도장도 찍혀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1장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계 노트의 매출 정리 페이지도 거래처 명함첩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도 그 누런 메모도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안방 옷장 깊숙이 그 종이들을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갈치 박스 앞에 섰지만 오늘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경 사장님, 오늘은 왜 안 골라? 생선가게 사장이 물었죠. 오늘은 한 박스만 주세요. 작은 거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점심 예약이 좀 줄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6시 30분에 집에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8시까지 시간을 끌었어요. 근처 해장국집에서 콩나물국밥을 천천히 떠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8시 10분 저는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락 앞에 서서 평소 누르던 번호를 눌렀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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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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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빨간 불이 들어오며 도어락이 짧게 울었습니다. 저는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복도에 시선을 돌리니 캐리어 2개와 종이박스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맨 위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1장 붙어 있었죠.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열쇠는 가게 창고 우편함에 두고 가라. 짐은 가져갈 사람이 알아서 챙겨라. 저는 그 포스트잇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분해졌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댁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사진을 올렸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 셋이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칠순 기념 제주여행 출발. 청송원 식구 화이팅. 사진 아래 캡션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1층으로 내려갔죠.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트렁크에 캐리어를 실으며 물었어요. 송세무사 사무실로 가주세요. 가락동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가방 안에서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2년 전 시아버지가 써준 그 메모도, 회계 노트의 매출 정리 페이지도, 거래처, 명함첩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도 모두 그대로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봤습니다. 송세무사 사무실까지는 20분이 걸렸어요. 그 20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송세무사 사무실은 가락동 사거리 3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직원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미경 사장님 오셨어요. 세무사님 안에 계세요. 직원이 안쪽 방문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입구에 세워두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송세무사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송세무사는 의자를 빼주며 짧게 인사했죠.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미경 사장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세무사의 말에 저는 눈을 들었어요. 기다리셨다고요? 네. 한 5년 전부터는 솔직히 매년 신고 시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명의자는 미경 사장님인데 정작 자료 가지고 오시는 분은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고, 송세무사가 책상 옆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철 3권을 꺼내 책상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어요. 이게 다 뭔가요? 저는 파일철 표지를 손으로 짚으며 물었죠. 12년치 청송원 자료 전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요. 그리고 이쪽 노란 파일. 송세무사가 가장 위에 놓인 파일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제 사무실 와서 하셨던 말씀들 메모해 둔 겁니다. 통화 녹취도 일부 있고요. 녹음을 따로 해두셨어요? 제가 일하면서 욕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요. 미경 사장님은 이름만 빌려준 거고 진짜 사장은 본인이라는 말씀 솔직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송세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저는 노란 파일을 손으로 펼쳤습니다. 날짜와 시간, 시어머니가 한 말이 그대로 한 줄씩 적혀 있었죠. 미경이는 그냥 부엌 일이나 거드는 애예요. 세금 계산서 그년 이름으로 끊는 건 그냥 형식이에요. 내가 진짜 사장이지 누가 사장이야. 저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어요.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송세무사가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미경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세법상 매출도 세금 의무도 전부 미경 사장님 앞으로 잡혀 있어요. 둘째, 12년간 신고된 인건비 항목에 미경 사장님 이름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요? 네, 한 줄도요.
그런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직원으로 등록되어서 매달 월급 받고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송 세무사가 다른 파일을 열어 인건비 명세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름칸에 시어머니와 남편 이름이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월급 칸에는 시어머니가 매달 700만 원, 남편이 매달 450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 옆 어디에도 한미경 세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매달 받던 30만 원은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건 사실 월급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 개인 통장에서 미경 사장님 통장으로 이체된 사적 송금입니다. 통장 메모도 며느리 생활비라고 적혀 있고요. 생활비. 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천천히 기댔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 저는 그게 제 월급인 줄 알았습니다. 용돈이라고 부른 건 시어머니였지.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일한값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일한값이 아니라 동량이었던 거죠. 미경 사장님. 송 세무사가 제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많이 놀라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입가를 한번 닦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울 시간은 아니었어요. 세무사님. 네. 이거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명의도용 의심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동안 인건비로 빼간 금액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요. 오늘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오후에 같이 가시죠. 그 전에 노무사 한 분 만나고 오시면 더 좋겠는데 미경 사장님 아는 노무사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한 명 있어요. 후배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 먼저 만나고 오세요. 임금 부분은 노무사 쪽이 더 전문이라. 송 세무사가 미리 전화를 걸어둘까요? 라고 묻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시 30분, 저는 시장 골목 김노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후배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세무사님한테 들었어요. 일단 앉으세요. 후배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후배가 노트북 화면을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라도 사업자 명의가 본인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게 맞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대 3년치 밀린 월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3년치. 네. 거기에 4대 보험 안 들어간 거, 과태료, 연차 수당 안 준 거, 휴게 시간 안 지킨 거 다 합치면요. 후배가 계산기 화면을 켰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언니, 하루에 몇 시간 일하셨어요? 새벽 4시에 시장 가서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 다 돼요. 휴게 시간은요?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5시인데 그때 보통 다음 영업 준비하고요. 주 6일이죠. 네. 토요일도 했고 일요일만 쉬었어요. 후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언니, 이거 단순 위자료보다 훨씬 큰 금액 나와요. 그것도 한참 훨씬요. 얼마나요? 3년치만 잡아도 1억은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가져간 인건비 부당이득까지 합치면 이건 이혼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건이에요. 저는 책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12년 전 시어머니가 잠깐만 이름 좀 빌리자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도장을 찍었던 그 손이었죠.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올게.
신우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네, 형님. 가족카드 한도가 다 찼나 봐. 렌터카 결제가 안 돼. 카드사에 전화 좀 해봐.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20년 내내 그랬듯이요. 형님. 왜?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끊을게요. 야, 올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예요? 후배가 물었어요. 신우이요. 카드가 안 된다고. 카드요? 가족카드라는데 그게 우리 가게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거예요.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남편까지 4명이 들고 있어요. 후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그거 명의자가 본인이면 본인이 정지시킬 수 있어요. 사업자 분쟁 사유로요. 지금 바로요? 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돼요. 저는 후배의 노트북을 빌려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사업자 본인 인증을 마치고 발급된 법인 체크카드 목록을 열었습니다. 4장이 떴어요.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심해부. 저는 한 장씩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육칸에는 사업자 분쟁 발생이라고 적었어요. 확인 알림이 4번 떴습니다. 11분이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30분 뒤 부재중 전화가 17통이 되어 있었죠. 언니, 노동청 진정서요. 지금 같이 올릴까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후배가 진정서 양식을 열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 청송원 사업자 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저를 봤어요. 누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접수 완료 화면이 떴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47통이 쌓여 있었죠.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심해부, 그리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시아버지 번호까지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후배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증거로 정식 등록 가능해요? 가능해요. 통신사에서 통화 기록되시면 더 확실하고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오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시장에서 갈치를 골랐던 그 손이 오후 4시에는 카드 4장을 정지시키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있었거든요. 후배가 사무실 입구에 세워둔 제 캐리어를 보고 물었어요. 언니,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근처 호텔 잡으려고요. 제가 아는 데 하나 추천드릴게요. 조용하고 깨끗해요. 후배가 메모지에 호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니 바깥이 어스름해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골목에 길게 울렸어요. 호텔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선 시각이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세워두고 노트북을 책상에 올렸어요. 전기 포트에 물을 올리고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를 뜯었죠. 뜨거운 물을 부으니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들여다보다가 노트북 전원을 켰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어느새 89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라 그 정도는 자연스러웠죠.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배달앱 가맹점주 고객센터 3곳을 차례로 띄웠어요. 같은 내용의 글을 3번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 본인이며 명예 도용 분쟁이 발생했으니
정상금 전액 지급을 즉시 보류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첨부했어요. 세 곳 모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8시 30분 가장 먼저 회신이 왔어요. 배민 사장님 엑스퍼트 고객센터였습니다. 명의자 본인 신청이라 분쟁 종결 시까지 정산이 보류되었다는 안내였어요. 추후 미수금은 분쟁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메일을 화면 캡처해서 김 노무사에게 보냈습니다. 청송원으로 들어와야 할 향후 2주치 배달 매출이 그대로 묶였어요. 대략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제주도 서귀포 어느 펜션에서 조식 뷔페 결제가 거절되는 중이었어요. 그건 1시간쯤 뒤에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긁어봐. 영상 속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있었죠. 손님 카드사 쪽에서 정지 상태로 떠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펜션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카드를 누가 정지를 시켜? 빨리 다시 해봐. 손님, 다른 카드 없으세요? 이거 우리 가게 카드라니까. 청송원. 가락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청송원이야. 영상 옆 테이블 손님들이 휴대폰을 들고 그 장면을 찍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영상 제목은 청송원 사장 사모님 제주 펜션 진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잠깐 보다가 닫았어요. 9시 정각, 저는 청송원 식자재 거래처 5곳에 같은 문자를 한 번에 보냈습니다. 정육, 수산, 채소, 주류, 식기세척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청송원 사업자 한미경입니다. 사정상 당분간 모든 발주를 중단합니다. 추후 연락 전까지 납품 보류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중 타인 명의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줄짜리 문자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정육점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사장님. 네, 사장님.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머님 되시는 분이 가게에 오셨어요. 어머니가요? 네. 현금 다발을 들고 오셔서 고기 좀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노트북 옆에 둔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왜 거절하셨어요? 사업자 명의가 미경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머님이랑 거래하면 나중에 세금 계산서 처리가 안 돼서요. 세금 폭탄은 저희가 맞거든요. 바닥생리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시네요. 그리고 미경 사장님, 저희 20년 거래했잖아요. 누가 진짜 사장인지 저희가 모르겠어요? 정육점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긴요.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거래합시다. 전화가 끊겼어요. 10분 뒤에는 수산물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가게로 찾아왔는데 거래를 거절했다는 거였죠. 사장님, 정의감으로 거절한 건 아니고요. 수산물 사장이 한번 웃었습니다. 사업자 명예 때문이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네.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하실 일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 뒤로 채소, 주류, 식기세척 거래처까지 차례로 전화가 왔어요. 5곳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30년 영업의 신뢰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라는 종이 한 장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정오 무렵 청송원에는 점심 예약 손님 28명이 도착했다고 들었어요. 가게 건너편 편의점 사장한테 부탁해둔 덕에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경 사장님, 지금 가게 앞에 손님들 줄 서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편의점 사장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마트에 가서 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 이걸로 32명 상은 못 차리시겠죠. 그렇겠죠. 손님들이 그냥 다 돌아가는데 어느 분은 가게 사장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묻고 가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가게에 다른 일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창밖을 봤어요. 호텔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점심 영업을 걸은 적이 없는 가게였죠. 그 시각 시어머니는 제주공항 출국심사대 앞에서 면세점 결제 취소 안내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칠순 여행 이틀 만에 모든 일정을 접고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표를 시매부 개인 신용카드로 끊었다고 시누이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글로 알게 됐어요. 물론 단톡방 알림은 꺼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캡처만 해둘 뿐이었죠. 오후 3시 저는 송 세무사와 함께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갔어요. 송 세무사가 미리 작성해둔 서류 한 부를 가방에서 꺼내 창구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명의도용 의심 신고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3자 행위 효력 정지 요청이요. 송 세무사가 또박또박 말했죠. 창구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더니 도장을 찍어 접수증을 발급해줬어요. 송 세무사가 접수증을 받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미경 사장님. 네. 이거 접수증이에요. 일단 접수가 들어간 이상 정식 조사관 배정 전이라도 오늘부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 사업자 번호로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시는 건 효력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요. 네. 오늘부터요. 저는 그 접수증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가벼운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세무서를 나오니 해가 거의 다 기울어 있었어요. 송 세무사가 횡단보도 앞에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미경 사장님. 네. 오늘 저녁은 좀 드세요. 어제도 한 끼도 안 드신 것 같던데. 그러게요. 근처에 김치찌개 잘하는 데 있어요. 같이 갑시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었더니 손이 한번 떨렸어요. 송 세무사가 그걸 보고 못 본 척 자기 밥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밤 10시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청송원 앞을 한번 지났어요. 가게 셔터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셔터 앞에 사람 셋이 서 있었죠.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셔터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안에 있는 거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저는 가게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를 켰죠. 창문 너머로 셋의 모습이 잘 보였어요. 저는 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외치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카메라를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 숨었어? 어디 숨었냐고. 시어머니가 셔터를 발로 한번 찼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람들 봐. 진정해. 진정이 되겠냐? 칠순 여행을 망쳐놓고 며느리라는 게. 시누이는 한 발짝 떨어져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다 마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영상 녹화는 2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셋이 가게 앞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는 모습이었어요. 택시 한 대가 서고 셋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시누이만 먼저 타고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참을 더 길에 서 있었죠.
저는 녹화를 멈추고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마감 시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컵을 반납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호텔까지 걸어가는 길에 휴대폰을 한번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어느새 134통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는 윤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윤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경 사장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윤 변호사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죠. 단골 손님이셨는데 이렇게 뵙네요.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2번씩 오시던 분이라고 들어서 더 떨리네요. 김치찜 때문이죠. 미경 사장님 김치찜이 진짜였거든요. 윤 변호사가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 한 개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또박또박 올려놨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시어머니 음성 녹음 12년치, 남편 카톡, 시누이 단톡방 캡처까지요. 한번 봐도 될까요? 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30분 동안 자료를 훑어보는 사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에 작은 분식집이 보였어요. 22에 시집 오기 전 친정 어머니가 운영하던 분식집이 딱 저렇게 생겼었죠. 미경 사장님. 윤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불렀어요. 네. 이건 그냥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세 갈래로 한 번에 가야 합니다. 첫째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 둘째 12년치 밀린 월급하고 부당이득, 돌려받기, 셋째 명의신탁 해지하고 가게 돌려받기요. 윤 변호사가 종이에 세 줄을 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다 동시에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출발점이 어제 세무서에서 받으신 그 접수증이에요. 윤 변호사가 제 가방을 손짓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어제 받은 접수증을 꺼내 책상에 올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쪽 방패예요. 시어머니가 오늘부터 사업자 번호로 무슨 짓을 해도 효력 정지인 거고 그게 모든 청구의 근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11시 정각, 저는 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송원 건물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에 임대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한미경입니다. 청송원 한미경이요. 아, 사장님. 어제 가게에 무슨 일 있었어요? 셔터가 계속 내려가 있던데. 네.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저로 되어 있죠. 어제 세무서에 명의도용 신고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월세는 이전 계좌가 아니라 제 개인 계좌로 받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되시는 분이요? 네. 솔직히 저도 미경 사장님이 진짜 사장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우길 때마다 속으로 한숨만 쉬었어요. 임대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그러셨어요? 네. 미경 사장님이 새벽에 시장 다녀오는 거 우리 빌딩 사람들 다 봤죠. 어머님 되시는 분은 점심때 와서 카운터에 잠깐 앉았다 가시고요. 누가 사장인지 그게 안 보이겠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쪽에서 무슨 요청 와도 일절 응하지 않을게요. 계좌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윤 변호사를 봤습니다. 윤 변호사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청송원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셔터를 두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홀 매니저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미경 사장님. 네, 매니저님. 지금 가게 앞에 어머님이 와 계셔서요.
저 들어가 일 시작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제 사장님이 보내주신 문자 보고 다른 가게에 임시로 출근했어요. 잘하셨어요. 그쪽 일 끝나면 따로 정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장님. 네.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사장님이 누구인지. 매니저님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에 올려뒀어요. 오후 1시, 저는 송 세무사와 함께 그동안 시어머니가 청송원 매출에서 빼간 사장 인건비를 정리했습니다. 매달 700만 원씩 12년이었어요. 송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경 사장님. 네. 이게 10억이 넘어요. 정확히는 10억 800만 원이에요. 10억이요. 네. 이 중에서 실질 사업자가 아닌 분이 받아간 인건비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12년 동안 매달 30만 원 들어오던 통장 옆에서 시어머니 통장에는 매달 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김 노무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래. 노동청 근로감독관 통화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청송원 정식 조사 들어간대요. 월요일에. 네. 그리고요. 4대 보험 안 들어간 거 과태료, 근로계약서 안 쓴 거 과태료, 휴게시간 안 지킨 거 과태료 다 한꺼번에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많이 나오겠네. 많이 나와요. 시어머님 쪽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거예요. 저는 짧게 알았다고만 했어요. 오후 5시 남편한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카드는 왜 막은 거고 거래처는 왜 끊었어? 엄마 쓰러지셨다. 저는 그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윤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신우이가 청송원 앞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호텔방에서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케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요. 시어머니 칠순 여행 중에 가족 카드를 끊었어요. 신우이가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외쳤죠. 저희 어머니가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사려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욕감을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댓글창을 천천히 내렸어요. 근데 사장이 며느리라며요? 맘카페에 펜션 진상 영상 그분 맞죠? 거래처 사장님들이 명의자 아니면 거래 안 한다던데요. 가족카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장 아닌가요? 칠순 여행을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갔다는 거 자체가. 댓글창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신우이가 카메라를 흔들며 외쳤죠. 저는 영상 페이지를 닫았습니다. 밤 9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미경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저 미용실 원장이에요. 정태현 씨하고. 저는 침대 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네, 알아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요. 사실 저는 태연 씨가 가게 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7년을 사귀었거든요. 7년이요. 네, 7년이요. 가게는 본인 거고 어머니는 그냥 카운터에서 인사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미경 씨는 부엌 일 도와주는 정도라고. 저는 잠깐 천장을 봤어요. 20년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부엌에서 갈비탕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이번에 카드 막혔다는 소식 듣고
사람 통해서 알아봤어요. 사업자가 미경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미용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 네. 저한테 왜 전화 주셨어요? 드릴 게 있어요. 태연 씨가 저한테 보낸 카톡, 통화 녹음, 사진까지요. 그동안 거짓말한 거 다 증거예요.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다 드릴게요. 저는 그 인간이랑 완전히 끊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통화를 끊기 전에 한 번 더 물었어요. 이거 나중에 마음 바뀌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안 바뀌어요. 7년 속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 213통. 신우이 카톡 한 줄. 엄마 응급실 실려가심. 저는 그 카톡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갈치를 고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시댁 식구 중 누가 저를 위해 응급실 비슷한 곳이라도 데려간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에 엎어놨어요. 노트북을 열고 다음날 캘린더에 일정을 입력했습니다. 오전 9시 명의신탁해지 내용 증명 발송. 오전 11시 윤 변호사 사무실 회의. 오후 2시 미용실 원장과 만남.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호텔 비상등 초록불이 작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을 한참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동네 우체국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 2명이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3통을 꺼냈죠. 윤 변호사가 어제 저녁에 작성해서 제 메일로 보내준 내용 증명 3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3통을 가지런히 창구에 올렸어요. 등기로 보내려고요. 3통이요. 네,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봉투를 한 장씩 받아들었습니다. 수신인 칸을 들여다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오말순, 정태연, 정태희. 성이 다 똑같았죠. 같은 집안분들이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입꼬리만 올렸어요. 이제 아니에요. 직원이 한 번 저를 봤다가 다시 봉투에 집중했습니다. 3통의 발송 처리가 끝나자 영수증 3장이 나왔어요. 저는 그 3장을 지갑에 가지런히 끼워 넣었습니다. 우체국을 나오는데 햇살이 정수리에 따뜻하게 닿았어요. 오전 11시 청송원의 노동청 근로감독관 2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가게 건너편 카페에서 저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매니저님이 저한테 실시간으로 상황을 문자로 알려줬죠. 감독관님들 들어가셨어요. 네, 매니저님. 조금 있다가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 안에서 큰 소리 나고 있어요.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카운터에서 받은 따뜻한 차 한 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들어보지 못한 광경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장이야. 가게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셔터 밖까지 새어나왔어요. 며느리는 그냥 부엌대기였다고. 누가 봐도 진짜 사장은 나라니까.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차분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명의는 왜 며느님 앞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건 잠깐 빌린 거지. 잠깐이 12년이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우리 가족 일이야. 어머님, 지금 이 자리는 가족일이 아니라 노동청 조사 자리예요. 진술하신 내용 다 조서에 들어갑니다. 조서에 들어갔건 말건 내가 진짜 사장이라고.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그대로 조서에 박히고 있었어요.
매니저님은 가게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기 휴대폰으로도 녹음을 돌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방에 두고 온 노트북에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미용실 원장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메일을 열어봤죠. 미경 씨, 약속한 자료 보내드려요. 통화 녹음 파일 17개, 카톡 캡처 80장, 사진 약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태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안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그 통화도 제가 녹음해뒀어요. 파일 첨부할게요. 저는 그 메일을 윤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오후 2시 저는 송세무사 소개로 만난 중년 부부와 시장 골목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분은 인근에서 새로 식당 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미경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남편 쪽이 먼저 입을 뗐어요. 청송원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권리금 없이요. 권리금 없이요? 네. 임대인 사장님이 그쪽 사정 말씀해 주시면서 미경 사장님 직접 연결해 주신 거예요. 임대인 사장님이요. 네. 미경 사장님이 동의만 해주시면 다음 달부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음식 하실 거예요? 아내 쪽이 짧게 웃었어요. 분식이요. 우리는 김밥하고 떡볶이 30년 한 사람들이에요. 한정식은 못해요. 분식이요. 네. 미경 사장님 한정식이 워낙 유명한 자리라 부담스럽지만 저희는 저희 길로 가려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20년 한정식 자리에 30년 분식이 들어선다는 게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자리 자체는 동의해요. 네, 사장님. 천천히 결정하세요. 오후 4시 시어머니한테서 처음으로 다른 톤의 문자가 왔어요. 부재중 전화도 거친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미경아,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경아라고 부르면서 부드러운 톤을 쓴 적이 손에 꼽았거든요. 저는 윤 변호사에게 그 문자 캡처를 보냈습니다. 윤 변호사의 답이 1분도 안 돼서 왔어요. 단 한 줄로만 답하세요. 모든 대화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동의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답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옮겨 적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답이 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신우이의 5년치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윤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경 사장님. 네, 변호사님. 신우이분 카드 내역 중에요. 좀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흥미로운 게요? 네. 신우이분이 결제한 항목 중에 골프장 사인 부킹이 여러 건이에요. 그리고 한정식 룸 접대, 위스키바 결제도요. 그게 약 3,800만 원어치예요. 3,8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이 결제 시점하고 장소가 심해부 회사 거래처 접대 패턴하고 거의 일치해요. 저는 잠깐 말을 못했어요. 변호사님. 네. 그러면 그건. 네. 심해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 회사 접대비를 처가 식당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되는 거죠. 처가 식당이 거래처도 아닌데요. 회사 감사팀이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윤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어요. 미경 사장님 결정에 따를게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저희 쪽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심해부 회사 감사팀이 어디선가 알아도 이상할 게 없는 자료예요. 저는 천천히 알겠다고 답했어요.
저녁 6시 심해부 회사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저는 호텔 1층 카페에 청송원 식구들을 따로 불러내고 있었어요. 홀 매니저님, 주방 보조 2분, 그리고 참모님. 4분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 전에 깊이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니저님이 손을 휘저었어요.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건 우리 식구끼리 일이라고 직원들도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기에 저는 말을 잠시 멈췄어요. 제가 모른 척 했어요.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매니저님이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참모님은 앞치마 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사장님. 노동청 조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모두 밀린 월급 청구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안 들어간 부분도 연차 수당 못 받으신 것도 다 청구하실 수 있어요. 김노무사가 도와드릴 거예요. 매니저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사장님, 네, 매니저님. 저희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사장님이 누구인지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요. 매니저님이 가방에서 USB 한 개를 꺼냈어요. 작은 손가락 마디만 한 거였습니다. 이거요. 저희가 휴대폰에 몰래 녹음해둔 거 모은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에 저희한테 하시던 말씀, 동네 친구한테 자랑하시던 통화 다 들어있어요. 매니저님,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동네 친구분한테 전화로 자랑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우리 미경이 명의로 다 해놨으니까 이혼시키면 짐 빼고 빈손으로 보내면 그만이야 라고요. 그게 USB 안에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 USB를 2손으로 받았어요. 손바닥에 USB의 모서리가 단단하게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참모님이 옆에서 조용히 손을 뻗어 제 손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합시다. 참모님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 위에 잠깐 제 손을 포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호텔 1층 카페의 조명이 한 단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까지 매니저님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매니저님이 짧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이요. 청송원 셔터 다시 열리는 날이에요? 저는 매니저님을 봤어요. 네. 다음 주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곧 열려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어제보다 조금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 안주머니에 깊이 넣었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USB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계속 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시댁 측 변호사와 시어머니,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남편은 일부러 의자를 끌어당겨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앉으시죠. 윤 변호사가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시댁 측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한 부 꺼내며 입을 뗐습니다. 오늘 자리는 양가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자칫 일이 커지지 않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위자료 5천만 원에 모든 청구를 취하해 주시는 거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종이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윤 변호사는 책상 아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먼저 들어보실 게 있어요. 윤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으며 말했죠. 이게 뭡니까? 시댁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청송원 직원들이 그동안 녹음해둔 자료예요. 한 부분만 들려드릴게요. 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미경이 그년 명의로 다 해놨으니까 이혼시키면 짐 빼고 빈손으로 보내면 그만이야. 우리가 무슨 손해야. 그년이 뭐 어쩌겠냐. 녹음이 끝나고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한번 봤다가 다시 책상을 봤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작게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 사이에 다른 서류 한 부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이건 송 세무사가 정리한 자료예요. 시어머니께서 청송원 매출에서 12년 동안 사장 인건비로 가져가신 돈 합쳐서 10억 800만 원이에요. 매달 700만 원이요. 서류 옆에 또 한 부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김 노무사가 작성한 체불임금 산정표예요. 미경 사장님이 3년치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억 7천만 원,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별도, 연차수당 미지급분 별도예요. 전부 합치면 약 8억 4천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가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세무서 명의도용 신고 접수중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어제부터 이미 효력이 들어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청송원 사업자 번호로 무슨 행위를 하셔도 정지 상태입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안경을 한번 고쳐 썼어요.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잠시 휴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죠. 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댁 측 변호사가 남편의 팔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을 보지 않았어요. 미경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뗐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우리가 20년 같이 산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야겠니? 저는 종이컵에 남은 물을 다 마셨어요. 빈 컵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그래.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 주셨죠. 그게 왜? 그게 제 월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용돈이지. 우리 며느리한테 용돈 주는 거지. 그 용돈 20년치를 모아도 어머니가 한 달에 가져가신 700만 원의 절반도 안 돼요. 미경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리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정면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20분쯤 지나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시댁 측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데 얼굴이 회색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쪽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어떤 조건으로요? 윤 변호사가 짧게 받았습니다. 청송원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 인도, 위자료 1억 5천만 원, 명의신탁 부동산 즉시 반환. 그쪽에서 제시하신 조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신우이분 가족카드 사용분은요. 그 부분은 신우이분 본인이 직접 분할 변제하시는 방향으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미경 사장님 동의하시죠?
윤 변호사가 저한테 작게 물었습니다. 네, 동의해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같은 날 오후 1시 청송원 건물 1층에 안내문이 한 장 붙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게시한 형식이었어요. 임차인 한미경의 동의 하에 신규 임차인이 다음 달부터 입점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임대인한테 잠깐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임대인 사무실에 들어서니 차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경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임대인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죠. 사장님 덕분에 빨리 정리됐어요. 덕은 뭐, 제가 한 거 없어요. 그저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지요. 임대인이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짧게 웃었어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분식집이라면서요. 네. 두 분이 30년 김밥하고 떡볶이 하신 분들이에요. 잘 됐네. 한정식 자리에 분식이 들어가니까 동리가 좀 가벼워지겠어요.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오후 3시 신우이의 휴대폰에 통보 한 통이 도착했어요. 5년치 가족카드 사용분 중 사적으로 결제한 약 2억 1천만 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심해부는 회사 감사팀 2차 면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매니저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심해부가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당신이 친정카드로 우리 회사 거래처 결제까지 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리게 생겼어.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 받았어. 이혼하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7년 전 신우이 결혼식 때 제가 패백상 차리고 한복까지 빌려 입혔던 게 떠올랐을 뿐입니다. 저녁 7시 남편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자. 정말 마지막이다. 저는 그 문자도 윤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짧게 회신해 줬어요. 다음 주 가사 조정 기일에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남편에게 보냈어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미용실 원장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네, 원장님. 태연 씨가 저한테 보낸 자료 더 있어요. 가게 운영 관련해서 거짓말한 통화 녹음이요. 필요하시면 전부 드릴게요. 주세요. 저는 그냥 이 인간이랑 완전히 끊고 싶을 뿐이에요. 미경 씨가 잘 정리하시면 저도 그게 끝이에요. 저는 통화를 끊고 호텔 창가에 한참 서 있었어요.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다가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그동안 알림을 꺼두기만 하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가 함께 있던 그 단톡방이었어요. 저만 빼고 셋이서 며칠 동안 467개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는 첫 번째 메시지부터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신우이한테 카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고, 신우이는 시어머니한테 왜 나한테 따지냐고 받아쳤고, 남편은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가니까 신우이가 남편한테 그러더군요. 오빠가 외도 안 했으면 이혼 얘기도 안 나왔잖아. 다 오빠 때문이야. 남편이 받았어요. 누나가 그렇게 가족여행 가자고 안 했으면 카드 정지도 안 됐잖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둘 다 닥쳐. 우리 미경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냐.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우리 미경이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467개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 가사 조정 기일까지 6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캘린더에 표시를 했습니다. 가정법원 오전 10시 조정실. 그 한 줄을 입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문 너머로 멀리 호텔 옆 빌딩 옥상에 빨간 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빨간 등을 한참 보다가 침대에 누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가사 조정기일 당일 가정법원 조정실에는 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 옆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남편과 시댁 측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조정위원이 시댁 측 변호사를 보며 물었어요. 건강상 이유로 오늘 출석이 어렵습니다. 진단서 첨부했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위원 앞에 내려놨죠. 조정위원이 그 종이를 한번 들여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입장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죠. 신청인 측부터요. 윤 변호사가 자료를 한 장씩 책상 위에 펼쳤어요. 세무서 명의도용 신고 접수증,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 진행 확인서, 그리고 USB 한 개였습니다. 먼저 한 부분만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조정실 한쪽에 놓인 스피커에 USB를 꽂았어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이 그년 명의로 다 해놨으니까 이혼시키면 짐 빼고 빈손으로 보내면 그만이야. 조정위원이 안경을 한번 고쳐 썼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는 자기 앞에 놓인 자료를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청송원 직원들이 평소에 녹음해둔 자료입니다. 발화자는 시어머님 본인이세요. 네. 조정위원이 짧게 받았어요. 피신청인 측 입장은 어떠신가요? 조정위원이 시댁 측 변호사를 받습니다. 저희 측은 양가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무리한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잠깐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30분 휴정하시죠. 양측 다시 정리하시고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 의자를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휴정이 시작되자 시댁 측 변호사가 남편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저한테 건넸습니다. 미경 사장님 잘하고 계세요. 네.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 쪽 자료가 다 했어요. 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복도 쪽에서 시댁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번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태현 씨, 이건 조정이 아니라 그냥 항복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형사 고발까지 가면 어머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종이컵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어요. 물 한 모금이 차갑게 목을 넘어갔습니다. 30분 뒤 조정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뗐어요. 신청인 측에서 제시하신 협상안을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세 항목 모두입니까? 조정위원이 확인했죠. 네. 청송원 임차권 및 영업권 인도, 위자료 1억 5천만 원, 명의신탁 부동산 즉시 반환, 그리고 신우이 측 가족카드 사용분도 별도로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 측 동의하시나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어요. 저는 윤 변호사를 한번 봤다가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정 성립. 종이에 찍힌 도장이 짧게 한번 울렸어요. 남편이 조정실 문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아, 남편이 작게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정실 문이 닫혔어요. 오후 2시 청송원 앞에 저는 혼자 섰습니다. 가게 셔터는 며칠째 내려가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가게 열쇠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4시에 만지던 그 열쇠였어요. 손이 익은 동작으로 셔터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가 한번 짧게 울고 열렸어요. 저는 셔터에 손을 대고 천천히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길게 울렸어요. 셔터가 다 올라가자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비어있던 가게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뒤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가락시장 정육점 사장, 수산물 사장, 채소가게 사장, 그리고 청송원 단골 손님 10수명이 셔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경 사장님, 정육점 사장이 손바닥을 마주치며 외쳤어요. 고생하셨어요. 미경 사장님, 수산물 사장이 받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앞치마에 한번 닦았어요. 앞치마는 안 차고 있었는데 20년 습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더 해야지요. 미경 사장님, 한정식 또 먹고 싶었어요.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는 곧 분식집이 들어와요. 김밥하고 떡볶이가 들어옵니다. 분식이요? 네. 저는 두 블록 옆에 새로 자리를 잡았어요. 한정식은 그쪽에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가게 이름이 뭐예요? 미경원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미경원.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만든 청송원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만든 가게 이름이었어요. 오후 4시 저는 청송원의 마지막 영업일을 일주일 뒤로 잡았습니다. 가게 안에 매니저님, 주방 보조 2분, 참모님을 모두 모아두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한 장씩 새로 썼어요. 밀린 임금은 그날 저녁 모두 한꺼번에 정산해 드렸습니다. 매니저님이 통장에 입금 알림이 뜨는 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사장님. 네, 매니저님. 이거 진짜 제 거예요? 네. 매니저님 거예요. 20년치 중에 3년치밖에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매니저님이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을 댄 채로 한참 그대로 있었어요. 사장님. 네. 우리 미경원에서 같이 일해도 돼요? 매니저님이 와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매니저님이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짧게 웃었습니다. 참모님도 손을 들었어요. 나도 같이 갈래요. 감사합니다, 참모님. 주방 보조 2분도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4분에게 한 분씩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6시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명의신탁 아파트의 명도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보가 시어머니에게 전달됐다고 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는 12년 전에 시아버지가 신용불량 정리하면서 제 이름으로 돌려놓은 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시매부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있을 곳이 사라졌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가게 됐다고 매니저님이 동네 미용실에서 들었다며 전해줬습니다. 밤 8시 남편이 미용실 원장한테서 마지막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저는 당신이 사장인 줄 알고 만났던 거고 거짓말한 사람이랑은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미용실 원장은 그 문자를 보내고 저한테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캡처를 한번 보고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놨어요. 밤 9시
저는 청송원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가게 안에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김치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만들던 김치찜이었어요. 작은 냄비에 김치를 깔고 돼지고기 한 덩이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물을 붓고 양념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20년 동안 손님상에만 나가던 김치찜이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저 하나를 위해 끓이고 있었어요. 가스불이 파랗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앉아 김치찜이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20분쯤 지나니까 김치찜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에 김치찜 한 국자를 떠담고 식탁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밥은 안 펐습니다. 오늘은 그냥 김치찜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숟가락을 들어 김치찜을 한 입 떴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끓이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천천히 비웠어요. 마지막 숟가락까지 다 비우는 동안 휴대폰은 책상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한 통도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빈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행주로 그릇의 물기를 닦았어요. 가게 안에 불을 한 칸씩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입구 스위치까지 끄고 가게를 나왔어요.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데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20년 동안 매일 하던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그 동작이 처음처럼 낯설었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한번 흔들어 잠긴 걸 확인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골목 끝까지 가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정 성립 2달 뒤 새로 차린 가게의 오픈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가락시장에서 갈치 박스를 고르는 손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미경 사장님, 오늘 오픈이라며. 생선가게 사장이 바카스 한 병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네, 오늘이에요. 2블록 옆이지. 우리도 점심때 단체로 갈게. 감사합니다. 저는 바카스 뚜껑을 비틀어 한 모금 마셨어요. 오전 8시 새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입구 위에 새로 단 간판이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미경원. 세 글자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정면 벽에 새 사업자 등록증을 액자로 걸었어요. 대표자명 한미경, 단독명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정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니저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 점심 예약 벌써 30명 넘었어요. 진짜요? 네. 청송원 단골 손님들이 전부 따라온대요. 자리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이 앞치마를 두르며 짧게 웃었습니다. 참모님은 주방에서 벌써 김치 양념을 비비고 있었어요. 사장님, 참모님이 저를 부르더니 양념 그릇을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네, 참모님. 한번 봐줘요. 오늘 양념이 잘 됐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양념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맛봤어요. 좋아요. 딱 좋아요. 다행이네. 첫날인데 잘 나가야지. 참모님이 앞치마를 한번 털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님이 카운터에서 예약 명단을 확인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사장님. 네, 매니저님. 줄이 골목 끝까지 가고 있어요. 저는 카운터 옆에서 창밖을 봤어요. 골목 끝, 그러니까 청송원이 있던 그 자리 근처까지 사람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청송원 셔터는 이미 분식집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한번 보고 다시 가게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매니저님, 자리 모자라면 대기 명단 받아주세요. 네, 사장님. 오후 1시쯤 점심 영업이 한창일 때였어요. 송세무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경 사장님, 늦지 않게 왔네. 오셨어요. 점심 안 드셨죠? 자리 잡아드릴게요. 오늘은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업무로 왔어요. 송세무사가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어요. 미경원 첫 세무 컨설팅 계약서요. 같이 사인합시다. 저는 카운터에서 펜을 꺼내 송세무사가 짚어주는 자리에 사인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사장으로서 직접 서명한 계약서였습니다. 같은 시각 김 노무사가 새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직원분들 한 분씩 잠깐 시간 빼주세요. 사인 받아야 돼요. 네, 노무사님. 매니저님부터 한 분씩 카운터 옆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근로계약서에 직원 이름이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월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일수까지 한 줄씩 적혀 있었어요. 매니저님이 사인하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장님. 네. 저 20년 식당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는 매니저님 어깨에 잠깐 손을 얹었어요. 매니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매니저님이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4시 가게가 잠깐 한가해진 사이 매니저님이 저한테 슬쩍 말을 걸어왔어요. 사장님. 네. 동네 미용실에서 들은 얘긴데요. 어떤 얘기요? 어머님이랑 남편분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쓰시던 명품 가방하고 골프채 중고로 처분하고 계신데요. 생활비 마련하느라요. 저는 행주로 카운터를 한번 닦으며 짧게 받았어요. 그러시겠죠.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매일 같은 잔소리를 하신대요. 그때 명예 며느리한테 넘기지 말랬지 하면서요. 저는 행주를 짠 다음 다시 카운터에 올렸어요. 매니저님. 네. 이제 그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우리는 우리 일만 합시다. 매니저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동네에서는 심해부 소식도 돌고 있었어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자진 퇴사했다는 거였습니다. 신우이는 심해부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고 친정 도움 없이 처음으로 마트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듣고도 별 표정 없이 양념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소식이 제 일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어요. 며칠 뒤 어느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갈비탕 한 그릇을 떠담고 있었어요. 매니저님이 주방 입구에 잠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네, 매니저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저는 국자를 잠깐 멈췄어요. 혼자요? 네. 혼자요. 손님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4번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저는 국자로 다시 갈비탕 한 그릇을 마저 떠담았습니다. 갈비탕 시키셨어요? 네. 갈비탕 한 그릇이요. 평소처럼 만들어 내드리세요. 다른 손님하고 똑같이요. 매니저님이 짧게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갈비탕 그릇을 매니저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릇이 매니저님 손으로 넘어갔을 때 제 손은 평소처럼 안정돼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끓이던 그 갈비탕 그대로였습니다. 홀에서 시어머니가 갈비탕을 비우는 소리는 제 자리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20분쯤 지나니까 매니저님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계산하시려고요. 저는 앞치마를 한번 닫고 카운터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은 가장자리가 다 헐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 가방만 쓰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눈을 맞췄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피하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갈비탕 얼마니? 시어머니가 작게 물었어요. 15,000원이에요. 저는 평소 손님에게 답하던 말투 그대로 답했죠.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10,000원 한 장과 5,000원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영수증을 출력했어요. 영수증과 함께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카운터에 같이 올렸습니다. 메모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20년치 갈비탕 값으로 받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입을 한번 때려다가 다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쪽을 가만히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수증과 메모지를 같이 지갑에 넣었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게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짧게 한번 울고 닫혔어요. 저는 카운터 앞에 그대로 서서 시어머니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한번 휘청하더니 그대로 사라졌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그동안 알림만 꺼둔 채 보존해 두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위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렀어요. 대화방 나가기. 확인 버튼을 한번 누르니까 467개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시댁 식구 5명의 번호를 차례로 차단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시매부, 시아버지. 5번 차단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에 엎어놨어요. 매니저님이 옆에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매니저님. 괜찮아요. 저는 평소 톤으로 답했어요. 저녁 9시 미경원 마감 후였습니다. 가게 안에 김노무사, 송세무사, 윤 변호사, 그리고 매니저님과 참모님, 주방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가락시장 정육점 사장님과 수산물 사장님도 한 박스씩 고기와 회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미경원 첫 회식이었어요. 자리에 다 앉자 윤 변호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미경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윤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20년 동안 제가 사장님 소리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시장분들이 가끔 부르셨던 것 빼고는요. 매니저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손님들이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42번 부르셨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참모님이 살짝 웃었어요.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잔을 살짝 들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잔을 부딪히며 한마디를 보탰어요. 미경 사장님, 이게 진짜 시작이에요. 잔이 짧게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잔을 비우고 자리에 앉았어요. 회식이 끝나고 다들 인사하며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혼자 카운터에 남았습니다. 카운터 정면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액자를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대표자명 한미경. 세 글자가 액자 가운데에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 불을 한 칸씩 끄기 시작했어요. 홀 조명, 주방 조명, 입구 조명까지 차례로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옆 스위치만 남았어요. 저는 손가락을 그 스위치에 댄 채로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직접 닫는 가게였어요. 저는 스위치를 짧게 한번 눌렀습니다. 가게 안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작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빈 가게 안에 짧게 한번 울렸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을 밖으로 내디뎠어요. 가게 문이 등 뒤에서 짧게 한번 울고 닫혔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20년 새벽 4시에 갈치 박스를 골랐던 그 손이 결국엔 자기 이름이 박힌 사업자 등록증을 액자에 거는 손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남의 집 며느리로만 살던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기 이름 석자를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였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 받으면서 그게 월급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흘린 땀의 진짜 값을 알게 되는 순간이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 봤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묵묵히 일어서는 사람도 있죠. 시청자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간을 견디셨나요? 참고 또 참으셨던 그 세월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